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극비 도장이 찍힌 서류를 펼쳤습니다. 의식 불명 원인, 약물 주입 가능성 높음. 과거 유사 사건 참조, 1995년 이중석 중령 사건. 남편의 이름이 적힌 그 순간 정숙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대위님, 제 남편 이름이 왜 여기 나와요? 민재도 실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30년간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무료입니다.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부터 분식집 준비를 시작하는 이정숙에게는 30년간 변하지 않은 루틴이 있었습니다. 떡볶이 국물을 끓이면서 라디오를 틀고 김치를 썰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었죠.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우려내는 동안 어제 남은 떡을 찬물에 담가두고 양배추와 양파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놓습니다.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면서 간을 맞춰보고 설탕을 조금 더 넣어 단맛을 조절하죠. 이런 일상적인 준비 과정이 정숙에게는 하루를 정리하고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김치를 써는 손도 어쩐지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가 자꾸 손가락을 베일 뻔했고 양념장을 만들면서도 분량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해 몇 번이나 다시 맛을 봐야 했어요. 어젯밤 손자 민재와 통화했을 때 그 아이의 목소리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평소 같으면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면회 오세요? 같은 말을 먼저 하는 아이인데 어젯밤에는 정숙이 먼저 민재야 잘 지내지? 하고 물어봐야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서 평소의 밝음은 온데간데 없었고 마치 누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경직된 느낌이었습니다. 통화 내내 민재는 네 그냥요 괜찮아요 같은 짧은 대답만 반복했고 할머니가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봐도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며 대화를 피하려고만 했어요. 정숙은 평생을 군인의 아내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이중석이 죽기 전 마지막 통화에서도 똑같은 톤이었거든요. 6시가 되어 분식집 문을 열자마자 문을 열고 들어온 첫 번째 손님은 단골인 박씨 아저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김밥 한 줄과 따뜻한 어묵국을 먹고 가는 분이었죠. 사장님, 오늘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숙은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하며 괜찮다는 듯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썰면서도 자꾸 실수를 했고 어묵국을 끓이면서도 간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박씨 아저씨가 오늘 어묵국이 좀 싱겁네요 하고 말하자 정숙은 부랴부랴 간장을 더 넣어 간을 다시 맞췄습니다. 하지만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민재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볼륨을 최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아침 시간이 지나고 오전 10시쯤부터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오늘은 정숙이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 우리의 학원비가 또 올랐대 하는 이야기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고개만 끄덕이며 그러게요, 맞아요 하고 맞장구만 쳤을 뿐이었죠. 김 여사가 정숙 씨 오늘 왜 이래 몸이 안 좋아? 하고 물어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아니야, 괜찮아 하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학생들이 몰려들었을 때도 평소처럼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계속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학생들이 이모 떡볶이 매운맛으로 해주세요. 저는 순대 추가요 하며
주문을 외쳤지만 정숙은 자꾸 주문을 까먹었어요. 떡볶이를 끓이면서도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서 학생들이 이모, 오늘 너무 매워요 하고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웃음이 자연스럽지 않았고 주문을 받으면서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계산을 할 때도 돈을 잘못 거슬러 주거나 영수증을 깜빡하고 주지 않는 일이 반복됐어요. 오후 3시쯤 손님이 뜸해지자 정숙은 카운터에 앉아서 민재 사진을 꺼내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갑 안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입대 전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20살 청년의 해맑은 웃음이었습니다.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찍은 사진이라서 어색해하면서도 뿌듯해했던 그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면접 보러 가기 전에 할머니가 우리 민재 정말 멋있다 하고 칭찬해주자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했던 그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통화할 때마다 그 웃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군대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는 어려서부터 할머니에게 무엇이든 다 털어놓는 아이였는데 최근 몇 달 동안은 훈련 많이 해요. 밥 잘 먹어요. 건강해요. 같은 뻔한 대답만 반복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 다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습니다. 회사원들이 퇴근길에 들러서 맥주 한잔하며 안주를 시켰지만 평소 같으면 함께 농담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떡볶이와 순대를 내어주면서도 인사치레만 했을 뿐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손님들도 정숙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먹고 일찍 나갔어요. 저녁 장사를 마치고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28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중석이 훈련 나가기 전날 밤 이상하게 말수가 적었던 것 말이에요. 평소 같으면 훈련 가는 것도 신나한다며 이번에는 어떤 훈련을 하는지 언제 돌아오는지 이런저런 얘기를 늘어놓았을 텐데 그날 밤은 계속 멍하니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밥이 별로 맛이 없네 하고 투덜거렸고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도 몇 숟가락 뜨지 않았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훈련 때문에 걱정되는 거야? 하고 물어봐도 괜찮아.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며 대충 넘어갔었죠. 그리고 사흘 후 훈련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군에서는 불의의 사고라고 했지만 정숙은 늘 의문이 있었어요. 중석이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모든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에도 계속 민재 생각만 났어요. 혹시 지금 민재도 남편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재 걱정에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혔거든요. 혹시 민재에게도 남편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민재가 어디론가 사라져가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을 기점으로 뭔가 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은 기시감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민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정숙의 불안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이틀 후 저녁 9시경 분식집 문을 닫고 설거지를 하던 정숙에게 생소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는 장사가 끝나서 조용했을 텐데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받아보니 젊은 남자 목소리였는데 혹시 민재 할머니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서 뭔가 급한 일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민재 동기예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면서 최악의 상황을 떠올렸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는데 상대방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아줌마 민재가 군 병원에 실려갔어요. 근데 뭔가 이상해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전화기를 든 정숙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요? 언제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떨려서 제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늘 오후에 갑자기 쓰러졌는데 원인을 말해주지 않아요. 면회도 안 된다고 하고요. 그 청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쓰러졌다고요? 훈련 중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게 민재만 쓰러진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몇 명 더 있었는데 모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대요. 정숙은 점점 더 이상해지는 상황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 민재는 어떤 상태예요? 그걸 말해주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간호사한테 물어봐도 담당이에게 문의하세요라고만 해요. 청년은 계속 주변을 살피는 듯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다음날 새벽부터 군 병원에 전화를 걸어댔지만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는 지금 담당이가 회진 중이라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서 다시 전화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담당이가 수술 중입니다라고 하더니 오후에 또 전화하니 오늘은 외부 진료로 나가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면회가 언제 가능한지 물어봐도 담당이와 상해 후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만 했어요. 정숙은 점점 화가 났습니다. 환자의 보호자인데 왜 이렇게 정보를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간호사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와서 내일 오후에 잠깐 면회 가능합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하지만 보호자 한 분만 가능하고 시간은 30분 제한이에요라는 조건이 붙었어요. 정숙은 이상했습니다. 평소 군 병원은 가족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말을 아끼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이틀 뒤 아침에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간 정숙은 공문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자는 군 병원이었고 봉투가 평소보다 얇아서 뭔가 부실해 보였어요. 안에는 진단서라고 적힌 종이가 들어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간단했습니다. 환자명 이민재, 진단명 단순 탈진, 입원 기간 7일 이렇게 몇 줄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이 자세히 들여다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종이 질이 평소 군 병원에서 봤던 것과 달랐고 글씨체도 컴퓨터로 대충 출력한 것 같았습니다. 보통 군 병원 진단서는 정식 양식이 있고 병원 로고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는데 이건 그냥 일반 A사 용지에 인쇄한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진단서 하단에 찍힌 도장이 흐릿했고 서명도 손글씨가 아닌 활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 한도영, 그 이름은 정숙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30년 전 남편 중석이 사망했을 때 사망진단서에 서명했던 바로 그 군의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대위였는데 지금은 병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그때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한도영 대위는 30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의사였는데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정숙에게 남편의 사망 경위를 설명할 때 계속 시선을 피했었고 손을 떨면서 서류를 넘겼습니다.
훈련 중 불의의 사고였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고 질문을 하려고 하면 자세한 건 상급자에게 문의하세요라며 자리를 피했었거든요. 그때 정숙이 어떤 사고였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라고 물었을 때 한도영 대위는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라고 말하면서 얼굴이 창백해졌던 게 기억났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는 병원장이 되어서 또다시 민재의 진단서에 서명을 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묘했습니다.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의 일과 지금 민재의 일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도영이라는 이름이 두 사건에 모두 등장한다는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보며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생각해 봤어요. 혹시 군대 내부에 뭔가 숨겨진 일이 있는 건 아닐까? 민재도 남편과 같은 위험에 처한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일어나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남편이 죽고 난 후 군에서 받은 모든 서류들을 보관해둔 상자였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씩 꺼내서 들여다보니 사망진단서가 나왔어요. 노란 빛으로 변색된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군의관 한도영 대위라고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면회 시간에 맞춰 군 병원에 도착한 정숙은 병원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입구부터 평소보다 검색이 까다로웠고 신분증 확인도 여러 번 했어요. 간호사들이 유난히 조용했고 복도에는 평소보다 경비가 많이 서 있었습니다. 보통 때는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녔는데 오늘은 모든 사람들이 조용조용 움직이고 있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민재 면회 왔습니다라고 말하자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컴퓨터를 한참 들여다본 후 잠깐만 기다리세요라고 했습니다. 10분쯤 기다린 후에야 다른 간호사가 와서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안내했어요. 그 간호사는 계속 주변을 살피면서 걸었고 정숙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병실로 가는 길에 정숙은 여러 번 민재 상태가 어때요? 많이 아픈가요? 라고 물어봤지만 담당이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30분만 면회 가능하고 큰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라고 당부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간 정숙은 민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양쪽 팔에 링거를 맞고 있는데 바늘 자국이 여러 개 있어서 여러 번 찔린 것 같았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는 민재는 할머니를 보자 억지로 웃으려고 했지만 그 웃음이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할머니 걱정하게 해서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평소보다 훨씬 작은 목소리였어요. 정숙이 무슨 일이 있었어? 어디가 아픈 거야? 라고 물어보려는 순간 간호사가 들어와서 환자가 안정을 취해야 하니까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간호사의 주머니에서 극비라는 도장이 찍힌 서류 한 장이 살짝 보였는데 정숙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정숙은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온 정숙은 병원 복도에서 우연히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김대위였어요. 남편 중석의 후배로 가끔 분식집에 들러서 안부를 묻던 사람이었죠. 정숙 누나 여기서 뭐 하세요? 김대위는 정숙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재가 입원해서 면회 왔어요. 대위님은 왜 여기 계세요? 저는 업무차 왔는데 민재가 아프다고요? 김대위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정숙은 김대위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상한 전화, 부실한 진단서, 그리고
한도영이라는 이름까지 말이에요. 김대위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누나 잠깐 제가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오늘 밤에 연락드릴게요. 김대위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대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내일 밤 늦게 뵐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밤 10시경 김대위가 분식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사복을 입고 있었고 계속 뒤를 돌아보며 들어왔어요. 누나 민재 일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도 있어요. 김대위는 커피를 마시면서 신중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가 알아본 결과 민재가 입원한 병동은 일반 환자들이 들어갈 수 없는 특수 병동이에요. 거기는 보통 군사기밀과 관련된 환자들이나 특별한 케이스만 입원하는 곳이거든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민재가 위험한 건가요? 지금으로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단순한 탈진이 아니라는 거예요. 김대위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리고 한도영 병원장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좀 이상한 소문이 있어요. 김대위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도영은 30년 동안 군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번 이상한 사건들과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몇 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훈련 중에 갑자기 쓰러진 병사들이 있었는데 모두 한도영이 담당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 원인 불명으로 처리됐죠. 정숙은 남편 중석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도 지금 민재처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패턴이 비슷해요. 갑작스러운 의식 불명, 특수병동 격리,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까지요. 김대위는 잠시 망설이더니 결정적인 말을 꺼냈습니다. 누나 제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도와드리고 싶어요. 형님께 빚진 게 많거든요. 중석이 살아있을 때 김대위는 신입부사관으로 힘들어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중석이 많이 도와줬다고 했어요. 어떻게 도와주실 건데요? 제가 오늘 밤에 몰래 병원에 들어가서 민재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관련 서류도 찾아보고요. 정숙은 김대위가 위험에 빠질까봐 걱정되었지만 민재를 위해서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하니까 누나도 함께 가세요. 제가 길을 안내할 테니까 누나는 민재만 확인하면 돼요. 김대위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듯 했습니다. 밤 2시쯤에 병원 후문으로 오세요. 그 시간에는 경비가 가장 느슨해져요. 정숙은 두려웠지만 민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김대위는 그럼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혼자 남은 정숙은 내일 밤이 무서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새벽 2시 정숙은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김대위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이쪽으로 오세요라며 병원 뒤편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담장 낮은 곳이 있어요. 제가 먼저 넘어가서 주변을 확인한 다음에 누나를 도와드릴게요. 김대위는 능숙하게 담장을 넘어갔고 잠시 후 괜찮습니다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정숙도 김대위의 도움으로 겨우 담장을 넘었습니다. 병원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몇 개의 조명만 켜져 있었어요. 민재가 있는 병동은 저쪽 건물 3층이에요. 계단을 이용해서 올라가야 해요. 김대위는 정숙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적막했지만 간간히 의료진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서부터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2층에는 항상 간병인이나 간호사가 있거든요. 3층에 도착하자 김대위는 복도 끝에 있는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민재 병실을 확인하고 올게요. 김대위가 사라진 후 정숙은 창고에서 혼자 기다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온갖 걱정이 밀려왔어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될까? 민재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10분쯤 지나서 김대위가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어요. 누나 민재 상태가 좀 이상해요. 일단 의식은 있지만 계속 링거를 맞고 있고 옆에 모니터가 여러 개 붙어 있어요.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럼 정말 많이 아픈 건가요? 단순한 탈진치고는 너무 과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병실 앞에 경비도 서 있고요. 김대위는 창고 문을 열어보더니 여기 뭔가 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가 있었고 그 중에서 김대위가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누나. 파일에는 환자 사건 보고서 -74단 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파일 위에는 빨간색으로 봉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그 위에 군법 위반 경고문이라는 문구가 선명했습니다. 정숙과 김대위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인 스티커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간색 스티커 위에 적힌 군법 위반이라는 경고문이 마치 위협하는 것 같았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김대위님, 이거 열어봐도 될까요? 누나, 이건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민재를 위해서라면. 김대위도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기 시작했어요. 스티커가 오래되어서 쉽게 떨어졌고 안에서 여러 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극비 도장이 큰 글씨로 찍혀 있었고 그 아래 이민재 일병 사건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대위가 손전등을 비춰주는 가운데 정숙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명 이민재, 사건 일시 8월 10일 오후 3시경, 훈련 중 갑작스런 의식 불명 상태 발생. 여기까지는 예상했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줄을 읽는 순간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의식 불명 원인 약물 주입 가능성 높음. 환자 혈액에서 미상의 물질 검출. 정숙은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잡을 수 없었어요. 약물 주입이라고요? 누가 민재에게 약물을? 김대위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서류 하단에 손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는데 사건 은폐 필요, 상급 지시에 따라 단순 탈진으로 처리, 관련자 한도영 병원장, 박중영. 그리고 그 밑에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과거 유사 사건 참조 1995년 이중석 중령 사건.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됨. 정숙은 남편의 이름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중석, 그것은 분명히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어요. 30년 전 남편이 당한 일과 지금 민재가 당하고 있는 일이 똑같다는 뜻이었습니다. 김대위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남편 이름이 왜 여기 나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대위는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누나,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3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은폐하려는 것 같아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도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는데 이제 손자까지 같은 위험에 처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어요. 정숙은 서류를 계속 넘겨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실험 대상자 선정 기준, 가족사에 군 관련 사망자가 있는 경우 우선 선발. 이민재 일병의 경우 부친 이중석 중령 사건과 연관성 있음. 정숙은 이 문장을 읽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재가 실험 대상으로 선택된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는 뜻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뭘로 보는 거예요? 정숙의 목소리가 커지자 김대위가 조용히 해야 해요라며 진정시켰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앞으로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환자 회복 후 전역 처리 예정. 관련 서류 모두 폐기. 가족에게는 단순 건강 문제로 설명 후 보상금 지급. 보상금이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정숙은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30년 전 남편이 죽고 난 후 군에서 지급된 보상금도 이런 식으로 입막음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대위님, 이 서류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위험하지만 증거로 필요하니까 가져가야죠. 하지만 들키면 우리 둘 다 큰일 나요. 그때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대위는 재빨리 손전등을 끄고 정숙의 입에 손을 갖다 댔어요. 간호사가 순찰 도는 것 같아요. 절대 소리 내면 안 돼요.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창고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정숙과 김대위는 숨도 쉬지 않고 기다렸어요. 창고 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가 들렸을 때 두 사람은 더욱 몸을 웅크렸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다시 멀어져 갔지만 두 사람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5분쯤 지나서 김대위가 조심스럽게 이제 나가야 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옷안에 숨기고 김대위를 따라 창고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계단을 내려가서 병원 밖으로 나오는 길은 더욱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누군가 발견할까봐 발소리도 최대한 줄이면서 움직였습니다. 겨우 담장을 넘어서 밖으로 나온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누나,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 해요. 이 서류가 없어진 걸 알면 난리가 날 거예요. 김대위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정숙이 물어보자 김대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단 며칠 동안은 평상시처럼 지내세요. 그리고 이 서류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고요. 제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공개할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 거대한 조직을 상대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민재를 위해서,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남편을 위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숙은 서류를 부엌 서랍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재에게 약물 실험을 했다는 사실과 그것이 남편과 연관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정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김대위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고 결정적인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어서 두려웠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류를 찾은 지 사흘이 지난 아침, 정숙은 평소처럼 분식집을 열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제 누군가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 있었어요. 오전 10시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와서 떡볶이를 주문했지만 정숙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이 지나다니지는 않는지 자꾸 창밖을 내다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 헌병 제복을 입은 두 명의 군인이 분식집 앞에서 서성이는 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설마 벌써 들킨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병들은 10분 정도 주변을 살펴보더니 결국 분식집으로 들어왔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헌병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최대한 태연한 척 물어봤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대위님과 연락하신 적 있나요? 정숙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김대위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되었어요. 김대위님이요? 가끔 여기 드시러 오시는데 왜요? 정숙은 모르는 척했지만 헌병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김대위님이 어젯밤에 무단 외출을 했다가 체포되셨습니다. 혹시 어디서 뭘 하셨는지 아시나요? 정숙은 김대위가 체포되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자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냥 가끔 밥 드시러 오시는 정도예요. 헌병은 정숙의 대답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혹시 최근에 이상한 전화나 방문이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숙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헌병들이 정숙을 주시하는 가운데 전화를 받았는데 군 병원에서였습니다. 보호자님, 민재 환자분 면회 오실 수 있나요? 오늘 오후에 잠깐 시간이 있는데요. 정숙은 네 갈게요라고 대답했지만 헌병들 앞에서 받은 전화라 불안했어요. 헌병 중 한 명이 혹시 민재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 손자예요. 지금 군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혹시 김대위님과 민재님 일로 만나신 건 아니죠? 헌병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이 되고 있었어요. 정숙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라고 부인했습니다. 헌병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혹시 김대위님께서 연락하시면 바로 저희에게 알려주세요라고 말하고 나갔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들이 완전히 가지 않고 어디선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창문 너머로 보니 한 명은 멀리서 분식집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오후 4시쯤 정숙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는데 정말로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민재 병실로 가는 길에 간호사가 오늘은 면회 시간이 좀 짧을 수 있어요 라고 미리 알려줬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민재는 어제보다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민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민재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지만 민재야,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쓰러지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나?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그러고 보니 훈련 시작하기 전에 군의관이 와서 건강검진이라고 주사를 놨어요. 다른 애들도 몇 명 맞았는데 그 다음 기억이 잘 안 나요. 정숙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서류에 적힌 대로 약물을 주입한 게 맞았어요. 주사를 놓은 사람이 누구였어? 한도영 병원장님이었어요. 직접 오셔서 놨는데 좀 이상했어요. 보통은 간호사가 하잖아요. 민재의 말을 듣고 정숙은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한도영이 직접 민재에게 실험 약물을 주사한 것이었어요. 민재야, 그 얘기 다른 사람한테는 하지 마. 특히 의료진들한테는 절대 안 돼. 정숙은 급하게 당부했습니다. 민재는 왜 그러냐고 물어봤지만 정숙은 나중에 다 설명해 줄게. 지금은 그냥 조용히 있어라고 말했어요.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숙은 한도영 병원장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의료진과 얘기하고 있던 한도영은 정숙을 보자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재 할머니시죠? 민재가 많이 좋아졌어요. 곧 퇴원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도영은 웃으면서 말했지만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확히 뭐 때문에 아팠던 건가요? 정숙이 물어보자 한도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단순한 탈진이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체력이 약해서 그래요. 한도영은 대충 답변하고는 그럼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라며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병원장님 혹시 30년 전에 이중석 중령 기억나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도영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그분이 제 남편이었거든요. 정숙의 말에 한도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건 정말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한도영이 말을 흐리자 정숙은 그때도 지금처럼 단순한 사고였나요? 라고 날카롭게 물어봤습니다.
한도영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저는 정말 급해서 임하려고 말하며 급하게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의 당황한 표정에서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도영이 30년 전 일과 지금 일 모두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정숙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헌병대에서였어요. 사장님, 김대위님 휴대폰에서 사장님 번호가 발견되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헌병대로 출석해 주세요. 정숙은 이제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김대위는 체포되었고 자신도 수사망에 걸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정숙은 내일 헌병대에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내일 헌병대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6시에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낯익은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저 민재예요. 정숙은 깜짝 놀랐어요. 민재가 병원에서 어떻게 전화를 걸 수 있었을까요? 민재야, 지금 어디서 전화하는 거야? 간호사실 전화를 몰래 썼어요. 할머니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민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젯밤에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주사 맞은 날 일 말이에요. 정숙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날 한도영 병원장이 저한테 주사를 놨는데 그때 뭔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와 다른 결과가 나올 거다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할아버지 얘기인 것 같아요.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도영이 일부러 민재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나 주사 맞은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누군가 강제로 주사를 놨어요. 다른 병사들이 저를 붙잡고 있는 상태에서 팔에 주사를 맞췄거든요. 민재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실험이 아니라 강제적인 폭행이었어요. 민재야, 그 얘기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하면 안 돼. 특히 의료진들한테는 더더욱. 네, 알겠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 무서워요. 이곳에서 나갈 수 있을까요? 민재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어요. 정숙은 민재를 안심시키려고 걱정하지 마, 할머니가 꼭 너를 구해낼게라고 말했지만 사실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더욱 급해졌어요. 헌병대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체포된 상황에서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숙은 부엌 서랍에서 서류를 꺼내어 복사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네 복사점에 가서 모든 서류를 2부씩 복사했어요. 오전 9시에 헌병대에 도착한 정숙은 조사실로 안내되었습니다. 책상 너머 앉은 헌병 중령은 엄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김대위와 어떤 관계입니까? 제 남편의 후배였습니다. 가끔 분식집에 오셔서 밥을 드시고 가세요. 정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김대위가 며칠 전 밤에 무단 외출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런 적 없어요. 정숙은 단호하게 부인했어요. 헌병 중령은 정숙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더니 김대위가 군 기밀을 유출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혹시 김대위로부터 어떤 서류나 정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숙은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그런 건 전혀 없어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럼 민재 일병과 관련해서 김대위와 상의한 적도 없고요? 민재가 아프다는 얘기는 했지만 특별한 상의는 하지 않았어요. 정숙의 대답에 헌병 중령은 만족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김대위가 체포될 때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김대위와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까? 헌병 중령이 계속 추궁하자 정숙은 제가 뭘 더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 답했어요. 1시간 넘게 계속된 조사에서 정숙은 끝까지 모른다고 버텼습니다. 결국 헌병 중령은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되지만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헌병대를 나온 정숙은 곧바로 민재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 보니 상황이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고 민재가 있던 병실 앞에는 면회 금지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환자 상태가 악화되어서 당분간 면회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어요.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민재가 전화를 걸 정도로 멀쩡했는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게 말이 안 되었거든요. 정확히 어떻게 악화된 건가요? 정숙이 물어보자 간호사는 자세한 건 담당이에게 문의하세요라고 답했어요. 정숙은 한도영 병원장을 찾아갔지만 지금 수술 중이라 만날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민재가 새벽에 전화를 걸고 나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분명히 민재의 전화 통화가 발각된 것 같았습니다. 정숙은 병원을 나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김대위는 체포되었고 민재는 격리되었고 자신은 감시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누군가 정숙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김대위였어요. 누나 깜짝 놀라셨죠? 정숙은 얼떨떨했습니다. 대위님 체포되셨다며요? 일부러 제가 체포된 척 한 거예요. 그래야 감시를 피할 수 있거든요. 김대위는 주변을 살피더니 지금 상황이 급해요. 민재가 위험해졌어요. 김대위의 설명에 따르면 헌병대에서 그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정숙과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누나를 모르는 척 했어요. 그리고 탈출한 척 하면서 여기 온 거예요. 정숙은 김대위가 자신을 배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려고 했다는 걸 알고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민재는 어떻게 됐어요? 아마 오늘 새벽 전화 건 게 발각됐을 거예요. 지금 민재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할 수도 있어요. 김대위는 정숙에게 급한 제안을 했습니다. 누나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오늘 밤에 민재를 구출해야 해요. 내일이면 너무 늦을 수도 있거든요. 정숙은 겁이 났지만 민재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각오였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일단 누나는 집에 가서 평상시처럼 지내세요. 제가 오늘 밤 계획을 세워서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서류들 안전한 곳에 맡겨두세요. 김대위는 말을 마치고 사라졌어요.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과연 오늘 밤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까? 혹시 김대위도 위험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민재를 구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만이 남은 길이었어요. 정숙은 복사해둔 서류를 믿을 만한 이웃에게 맡기고 김대위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이 모든 것을 결정지을 중요한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밤 10시쯤 김대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나 준비되셨어요? 지금 바로 움직여야 해요. 정숙은 이미 각오를 마친 상태였어요. 네,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그럼 일단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로 오세요. 거기서 만나요. 정숙은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오늘 밤 작전이 성공하면 민재를 구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거든요. 국회의사당역에 도착하니 김대위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처음 보는 여성이 함께 있었어요. 누나, 이분은 김 기자님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에요. 김 기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으로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위님께 얘기 들었어요. 정말 큰일이네요. 김 기자는 정숙의 손을 잡으며 진심 어린 표정을 지었어요. 기자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정숙이 물어보자 김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내일 아침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방위원회에서 군 병원 관련 질의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만약 오늘 밤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내일 바로 공개할 수 있어요. 정숙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이 일을 세상에 알릴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가진 서류만으로는 부족한가요? 서류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직접 촬영할 수 있다면 더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김대위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밤 12시에 한도영 병원장이 민재를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해요. 제가 내부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그 과정을 촬영하고 민재를 구출하는 게 목표예요. 정숙은 긴장되었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물론 위험해요. 하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민재를 영영 잃을 수도 있어요. 김대위의 말에 정숙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군 병원 근처로 향했습니다. 병원 후문 쪽에 도착하니 평소보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저기 봐요.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어요. 김 기자가 망원 렌즈로 병원을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민재를 옮기려는 게 확실하네요. 김대위는 시계를 보더니 이제 곧 시작될 거예요. 각자 위치로 가세요. 김 기자는 구급차가 잘 보이는 곳에서 촬영 준비를 했고 정숙과 김대위는 병원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어요. 자정이 되자 병원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도영 병원장이 직접 나와서 몇 명의 간호사들과 함께 민재를 침대에 눕힌 채 옮기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여러 개의 링거를 달고 있었습니다. 김 기자가 망원 렌즈로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저기 봐요. 한도영이 직접 지휘하고 있어요. 정숙은 한도영의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김대위가 지금이에요라고 속삭이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정숙도 김대위를 따라 병원 안으로 뛰어들었어요. 민재야. 정숙이 큰 소리로 외치자 한도영과 간호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한도영이 당황하며 물어봤지만 정숙은 제 손자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라고 따져 물었어요. 김대위는 재빨리 민재 곁으로 달려가서 민재야 정신 차려라고 깨웠습니다. 보안요원 불러요. 한도영이 소리치자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김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국정감사 준비 중인 김 기자입니다. 지금 상황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도영은 카메라를 보자 완전히 당황했어요. 카메라 끄세요. 여긴 촬영 금지 구역이에요. 하지만 환자를 이송하는 상황인데 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김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사이 민재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민재가 정숙을 알아보며 약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재야 괜찮아 할머니가 왔어. 정숙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어요. 김 기자는 계속 촬영하면서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는데 왜 이송하려고 했나요? 그리고 보호자 동의는 받았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한도영은 이건 의료진의 판단이에요라고 둘러댔지만 설득력이 없었어요. 김대위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며 이 서류를 보세요. 민재에게 무허가 약물 실험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가 서류를 확인하며 이건 심각한 문제네요. 환자 동의 없이 실험용 약물을 투여했다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한도영은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숙은 30년 전 제 남편도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이분이 그때도 담당 의사였거든요라고 폭로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도영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일단 환자를 병실로 다시 옮겨요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모든 게 촬영되고 녹음된 상태였어요. 김 기자는 내일 국정감사에서 이 모든 내용이 공개될 예정입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정숙은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민재도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할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계속 제지하려고 했지만 김 기자가 신분을 내세우며 국정감사와 관련된 취재 활동입니다라고 주장하자 함부로 막을 수 없었어요. 결국 한도영은 오늘은 이만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죠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정숙과 김대위, 김 기자는 민재와 함께 병실로 돌아갔어요. 비록 완전한 해결은 아니었지만 이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와 기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내일 국정감사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전 국정감사장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정숙은 김 기자와 함께 방청석에 앉아서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오늘은 군 병원의 의료윤리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라고 선언하자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영 병원장이 증인석에 앉았는데 어젯밤과는 달리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원장님, 최근 환자들에게 허가되지 않은 실험적 치료를 실시했다는 제보가 있었는데 사실인가요? 한도영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모든 치료는 정식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답변했어요. 하지만 박 의원은 그럼 이 서류는 무엇인가요? 라며 정숙이 찾은 극비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한도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어요. 이것은 일반적인 치료 기록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김 의원이 나섰습니다. 병원장님, 1995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이중석 중령 사건 말입니다. 한도영은 그건 이미 오래된 일이라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의원은 계속해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당시 사건과 최근 이민재 일병 사건의 패턴이 동일합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기묘하지 않나요? 라고 추궁했습니다. 정숙은 드디어 남편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때 박 의원이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병원에서 벌어진 일을 보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김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한도영이 민재를 몰래 이송하려는 장면, 정숙이 뛰어들어 항의하는 모습, 그리고 한도영이 당황하며 둘러대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한도영은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이 영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자 보호자 동의 없이 한밤중에 환자를 이송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한도영은 한참 망설이다가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서 긴급 이송이 필요했습니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김 의원이 그럼 왜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나요? 그리고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는데도 계속 이송하려고 했죠? 라고 반박하자 한도영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방청석에서 정숙이 일어섰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이 허락하자 정숙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이민재 일병의 할머니 이정숙입니다. 그리고 30년 전 같은 방식으로 죽임당한 이중석 중령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30년 동안 남편이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했는데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던 거예요. 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변두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무런 권력도 없고 영향력도 없어요. 하지만 가족을 지키고 싶은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고 일부 의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발 더 이상 우리 같은 평범한 가족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정숙의 간절한 호소에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위원장이 한도영에게 최종 질문을 던졌습니다. 병원장님, 지금까지의 증언과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환자들에게 무허가 실험을 실시한 것이 사실로 보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한도영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은 사실상 자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함성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일제히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정숙은 김 기자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민재는 이제 일반 병실로 옮겨져서 정상적인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할머니 뉴스 봤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민재가 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의 밝은 모습이 돌아온 것 같아서 정숙은 안도했어요. 이제 걱정 끝이야. 곧 전역해서 집에 올 수 있을 거야. 정숙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칠 후 한도영 병원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관련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김대위도 공로를 인정받아서 진급 추천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분식집으로 돌아와서 평상시처럼 장사를 시작했어요.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뉴스에 나오시던데 정말 대단하셨어요 라며 축하해 줬습니다. 정숙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이었어요. 일주일 후 민재가 전역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오랜만에 함께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었어요. 할머니 이 맛이었어. 그리웠어요. 민재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정숙은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숙은 카운터 창가에 남편의 군무와 민재의 모자를 나란히 올려두었어요. 손님 하나가 사장님 저 모자들은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정숙은 잠시 두 모자를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이건 지켜낸 사람의 모자예요. 그리고 아직 못 지킨 이야기의 모자예요. 남편의 억울함은 어느 정도 풀렸지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진실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정숙은 깨달았어요. 평범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면 거대한 권력에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분식집 안은 여전히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고 정숙의 떡볶이는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정숙은 만족했어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